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학원에서 수능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이민수입니다. 우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어주신 시간 아깝지 않도록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대치 미래탐구 학원과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에서 고3 N수생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제가 띄워 놓은 표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예상 등급 컷이에요. 작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등급 컷이 85점까지 떨어졌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 6월 모의고사는 확실히 변별력은 조금 떨어지는 시험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과 만나봐도 모두가 100점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가 점수가 올랐다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쉬운 시험에서 내가 어떤 문항을 틀렸으며 이 문항을 9월 모의고사와 수능날에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그것을 진단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7문항의 분포인데요. 제가 특징적인 것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7문항 중에서 5문항이 독서예요. 결국 수능 국어에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우리가 흔히 킬러 문항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독서였습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 문항이 화작이거든요. 평소 본인들이 가장 경시하고 무시하던 영역에서 오답률 1위 문제가 출제된 것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화법과 작문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3위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학인데요. 이것이 흔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3점짜리 보기 문항이 아니라 맨 처음에 출제되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거든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꼬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제가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최상위권 오답률 문항의 대부분은 독서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독서 지문을 왜 이렇게 읽지 못하는 걸까? 사실 독서라는 것은 수능 영역 중 유일하게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학처럼 수사법을 사용하는 글도 아니고요. 언어, 문법처럼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영역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 요구되는 능력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휘력을 포함한 배경 지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입니다. 제가 하나씩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는 어휘력을 포함한 배경 지식이라는 영역을 꽤나 강조하는 국어 강사입니다. 확실히 내가 아는 영역에서 지문이 나오면 확실히 학생들은 그것을 빨리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으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가원 수능 국어를 위한 배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법이나 경제나 과학 영역을 따로 탐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배경 지식 함양의 소스로는 이제 EBS 연계 지문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학생들은 없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복기시키고 확인시키는 게 뭐냐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들 문학이 직접 연계되니까 문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도 생각보다 정말 체감 많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해서 독서도 연계학습을 시켜왔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과학 지문 읽지도 않고 풀었다. 본인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너무 잘 체감됐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학생분들에게 스스로 체감을 시켜주십시오.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이 총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연계되었던 원본 수능 특강 지문이 총 3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강사가 그렇다고 말해도 본인이 느껴야 공부할 생각이 들거든요. 수능 특강 원본 지문 학생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틀렸던 문제가 포함된 6월 모의고사 지문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과학 지문이 어렵다고 느껴졌던 문과 친구들, 과학 지문 정말 그대로 연계됐다는 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독서조차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학습하면서 최소한 본인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영역만이라도 배경 지식을 쌓아놓을 것을 요구드리고요. 결국에 이것이 내신 때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대부분 기출은 한 바퀴 돌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출을 풀 때 지문을 읽으면서 사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어떤 강사한테 배웠던 선지 판단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지문 독해하고 선지 판단하는 연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소스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됨으로써 연계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얻어가는 효율적인 학습을 잇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수능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그 친구의 본질적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일일 거예요. 즉,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도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영역일지라도 스스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대치동에서 이러한 독해 방법론 수업에 대한 회의가 많이 펴져 있다는 거를 알거든요. 이 독서 영역에 있어서 강사가 알려주는 지문 독해 방법을 내가 익힌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내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결국 수능 날에는 그 방법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 결국 그냥 읽고 그냥 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죠, 요즘에. 독서 수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회의가 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어 강사로서 피력을 하면요. 원래 수능 날에는 수업 내용 안 떠오르고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수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원 시험에 현장 응시를 하거든요. 저는 작년 6월 모의고사도 제 모교에 가서 직접 응시를 하였고 제 성적표도 학생들한테 공유를 했었습니다. 100점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나 이 친구들한테 신뢰를 줘야지. 나 이번에 무조건 100점 받아서 인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 임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읽고 그냥 문제를 풀죠.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인문대학을 나온 문과인데 과학 지문을 읽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식으로 선지 판단을 하길래 이 두 개가 안 헷갈리지? 그런 저의 방법을 나중에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형식으로 만든 게 곧 국어 강사들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국어라는 것은 능력을 시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의 독해 방법론을 수업 한번 듣는다고 수능날 그게 발현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체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탐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체화해놔야 돼요. 그래서 잘 짜여진 이제 강사가 나름대로 잘 구성한 내 방법을 잘 익힐 수 있을 독해 방법론을 익힐 수 있는 과제를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그 방법을 체화시켜 놓고 그리고 수능 날에 그 방법이라는 것은 머리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왔어야 하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로 문학도 지문을 잘 읽어야죠. 하지만 독서보다 확실히 지문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즉, 문학은 갈래별로 중점을 두어서 읽어야 할 포인트들이 명확해요. 그 지문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을 머리에 남겨야 하는 게 아니라 각 갈래별로 중요한 포인트 두세 개만 머리에 남긴 채로 지문을 끝내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중점을 두어야 할 포인트를 집중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지문 독해하는 연습을 하셔야겠고요. 문학은 완벽하게 읽는 게 아니라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독서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학의 맹점은 결국 선지 판단이거든요. 제가 아까 오답률 분포를 보여드렸잖아요. 최상위권을 가르는 거는 독서인데요. 2등급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문학의 기반이 탄탄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2등급 이하가 간당간당한 친구들이 어느 지점에서 문학이 어려울 것이냐? 지문 읽는 건 확실히 독서보다 쉬울 텐데 선지 판단이 헷갈릴 겁니다. 문학은요. 내가 지문을 나름 잘 이해하면서 읽어도 선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문학적인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요.
내가 지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선지 판단이 돼서 문제를 다 맞추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오답률 3이라고 보여드렸던 엄매하는 친구들에게는 오답률 2위였던 문학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꾸짖기도 하였는데요.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의 선지가 경쟁 선지였어요. 하나가 정답 선지고 나머지 하나가 선지 선택 비율이 높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서 문학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럼 선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선지에 대한 오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강사가 쓴 해설지를 읽고서 이래서 1번 선지가 정답이었구나를 깨닫는 건 제가 말하는 오답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본인이 이제 지문을 나름 잘 읽었어요. 근데 선지에서 이제 상황 대비를 통해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 문제를 틀린 입장에서 일단 1번이 정답이라는 건 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설을 보고 이거랑 이거가 상황의 대비였구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이 시에서 무엇과 무엇이 상황 대비길래 이게 적절한 선지로 나왔을까? 먼저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대비적인 상황이 유추가 될 것이거든요. 이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면서 내가 찾은 이거랑 이거가 상황의 대비가 맞았구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상황의 대비처럼 안 느껴지는 두 개의 단어가 상황 대비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먼저 틀려보고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봐야 그 다음에 비슷하게 단 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서 상황 대비라고 내는 적절한 선지가 나왔을 때 이 기출이 떠오르면서 그때 6월 모의고사에서 다수필에 나왔던 젊음과 늙음이 상황의 대비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지문에 나오는 얘랑 얘도 상황의 대비일 수 있겠다라는 선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제적으로 근거를 찾고 해설을 확인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오답이 이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대부분 3번을 골라서 틀렸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숙제가 뭐냐면 1번이 왜 정답인지를 스스로 찾아와라 플러스 내가 왜 실전에서 3번을 골랐지를 복기를 해봐야 돼요. 그 친구는 3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1번이 왜 정답인지를 찾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잘못된 문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 문학은 사고방식을 교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3번 선지를 난 적절하다고 생각했을까까지를 교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이에요. 제가 학생들이 오답노트 써온 거를 이번에 봤을 때 이제 가나 다 문학 작품이 있는데 셋 다 계절적인 배경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계절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가나다에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계절들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냥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계절만 보고서 3번을 적절하다고 골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3번을 고른 친구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럼 또 깨달음이 오는 거죠. 계절의 흐름이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봄이다가 나왔다고 계절의 흐름이 아니고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나와야 계절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가 계절이라는 단어를 보고 계절적 배경을 찾아서 고르면 안 되고 진짜로 계절이 바뀌었는지 계절적 배경이 나오는 거랑 계절의 흐름이 나오는 건 다른 거구나. 계절이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교정해야 우리가 흔히 쉽다 하는 문학에서 어이없이 틀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업을 들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 강사가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독학보다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업에서 말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이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은 상황 대비를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왜냐?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원래 개념어 문제는 앞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으러 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판단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저 이번 9월 모의고사 당일에 또 시간 재고 풀어봤는데 저는 실제로 1번 선지에서 대비적인 상황을 찾으라고 했는지도 몰랐었어요.
왜냐면 이 뒷부분에서 바로 갈리거든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거는 여느 평가원 기출을 봤을 때 100%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 작품은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든지 그 작품만의 주제를 드러내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작년 6월 모의고사 현대시에서 정답 선지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선지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인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적절한 선지로 출제된 적 있는 선지입니다.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원 기출을 풀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선지가 빈출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하고,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거는 어떤 문학 작품에 어울려서 쓰여도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말이구나, 이것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지가 체화되어 있는 친구라면은 22번 문제에서 상황 대비를 찾으려고 시간을 뺏긴다거나 이걸 심지어 틀리기까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애상적 분위기도 이제 슬픈 분위기라는 뜻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상황 대비를 찾아서 맞춘 친구들도 제가 만족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2개의 단어만 가지고서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는 선지였기 때문에 찾으려면은 최소 2, 3분은 걸렸을 겁니다. 저라면은 주제의식 드러낸다? 이거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말이네. 작년 6월 모의고사,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적절하다고 나왔던 그 선지네 하고 고르고 넘어가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EBS 문학을 연기학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면은, EBS 문학이 연계될 때 옛날에는 다른 부분을 발췌해서 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룻배 이야기라는 하나의 소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A4 용지 20장은 될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수능날에 출제를 하겠죠, 평가원이.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연계를 했느냐? 만약 수능 특강에 나룻배 이야기의 첫 대목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실제 수능날에는 단 한 줄도 겹치지 않게 냈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던 때만 해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나룻배 이야기를 공부함으로써 내가 연계를 체감하겠다고 하면은 나룻배 이야기의 전문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수업 내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기조는 어떻냐?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낸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제가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연기학습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전문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그 파트를 혼자서 열심히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전체 줄거리를 암기하는 내신식 학습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장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고사도 수특에 들어있는 부분이 똑같이 발췌가 되었고요. 구모 수능도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신 때처럼 전체 줄거리를 달달 암기하는 연기학습을 하지 말고 원문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또 기출 분석할 때처럼, 어떤 선생님이 기출 풀면서 현대시는 이런 거 지문 읽으면서 잡아야 돼, 선지 판단은 이렇게 해야 돼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수특수 안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해력이라는 것도 향상될 것이고 내가 공부하는 이 소스가 연계 지문이니까 연계 지문의 내용까지 같이 가져가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작년에 언어와 매체가 워낙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내가 문법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작년, 재작년에 화작이 평이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독서와 문학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화작을 무시하다가 화작에서 20분 이상 소요가 돼버리거나 이 45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등급 컷이 높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100분위가 1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등급까지는 안 떨어질언정.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결국에 화법과 작문은 독해력 이슈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의 선지 오답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즉 본인이 이제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인 선지였어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는 없는 시간이니까요. 이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인 선지였는데
이 4번 선지를 결국 고르지 못해서 학생이 틀렸겠죠. 그럼 해설을 보고 4번 선지가 이래서 틀린 거였네를 깨닫는 것은 올바른 국어 방법이 아니에요. 4번 선지를 선제적으로 근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작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100이면 100 어디서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나오느냐? 서술상에 여기 들어있는 수식어에서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나와요. 즉 이 선지는요. 이 부분이 틀려서 틀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틀려서.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학생분들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고 혹시 이번에 화작을 좀 틀린 친구가 있으면은 미래탐구의 어떤 국어 선생님이 화작은 이런 데서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나온다더라를 전달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화작은 선지 판단을 할 때 어떤 의심을 계속 해야 되냐면요. 이게 러프하게 좌석 늘었네, 효율성 높아졌네 이 거시적인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화작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능숙한 독자들은 어떤 의심부터 하느냐? 효율성 높아졌다가 바로 찾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편성 증가 때문에 높아진 거 맞나? 라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매체 문제나 화작 문제를 풀 때 이런 수식어에 다 괄호를 칩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력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차라리 독서는 기억력으로 풀 수 있는데요. 화작은 효율성 높아졌다까지는 기억이 나도 이거 편성 증가 때문이야는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저라면은 화작 선지에 들어있는 이런 수식어들은 괄호를 쳐놨다가 효율성 높아진 거 맞는 거 확인되면은 편성 증가 때문인 거 맞나? 바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편성 증가를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순간 5개의 선지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제 늪에 빠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느꼈으면 참 좋았겠지만 화작 때문에 망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작은. 본인이 하루에 한 세트씩 풀어만 보고요. 이런 식으로 낚여서 몇 문제 틀려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 경험상 스스로 느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식으로 내가 화작을 풀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고 이 깨달음만 얻으면 화작은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만만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게 제가 꼭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고요.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국어 수업을 진행합니다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문 잘 읽고 선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문해력을 기르는 연습. 그런데 그 문해력을 기르는 소재로서 이제부터는 연계 지문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연계 학습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부터 매 회차 과제로 그리고 구모 직전에는 현장에서도 응시를 하겠지만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에요. 나한테 갖춰져 있는 독해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지문 독해를 이렇게 하고 선지 판단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제한 시간 내에서는 발휘가 잘 안 되거든요. 시간 압박 속에서 그 친구에게 잘 맞는 시간 배분과 순서를 찾아가지고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주는 것이 제 수업에서의 실전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요일 저녁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항상 2가지 약속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 준비를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의력이라는 파트는 설명회에서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전 이게 단과 수업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 짜여진 수업을 학생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저는 관리를 잘 해주는 사람이라서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요즘 고등학생 친구들은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능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느 수업에서나 관리 잘 된다라고 느꼈던 뭐 테스트와 과제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상담과 질의응답과 클리닉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제 수업에서도 빠짐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